안녕하세요. 네, 또 많이 춥네요. 저번에 그 만류인력의 법칙 했는데 대충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좀 모자라가지고 시간이 하다가 말았던 게 그 관성질량하고 그다음에 중력질량이 있었습니다. 관성질량은 F는 ma 이렇게 정의되는 질량이라 그랬죠. 얼마의 힘을 줘야 얼마의 가속도가 생기느냐, 속도의 변화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로 정의되는 질량. 그러니까 여기서 질량은 속도의 변화를 저지하는 어떤 물성이 되겠죠. 이렇게 정의된 게 관성 질량이고, 중력 질량은 이렇게 정의되는 질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어떤 물체 M을 당기는 힘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저울에 질량 무게를 단다는 게 다 이거죠, 사실은. 지구가 얼마나 당기는지 그걸로 그 재는 질량이 이제 이겁니다. 그럼 얘랑 과연 같으냐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문제인데, 그 우리가 갈릴레오부터 이제 아는 게 질량이 다른 두 물체는 그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뉴턴 역학에서 이제 얘가 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놓고 지금 여기 스몰m이 똑같으면 캔슬이 되잖아요. 캔슬이 돼서 여기 이제 a가 가속도가 스몰 m과 무관하게 지구 표면에서 이제 9.8로 주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캔슬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질량의 관성 질량 I 이런 게 있고, 이게 얘하고 그 운동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Fm인데 이게 이제 이거 뭐 지구라고 하고 지구 질량, 그 다음에 이거는 1번 질량의 중력 질량,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량 M1하고 M2는 서로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A1, A2 이렇게 하면은 이게 R 제곱분의 G 지구 질량은 똑같고, 이거는 이제 M2의 중력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다 다르다고 본 거예요. 다 다르다고 봤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A1이 어떻게 되냐면 A1 1번 물체의 가속도, 중력에 의한 가속도죠. 이게 중력에 의한 가속도. 일반적으로는 M1I하고 M1G가 같으면 캔슬이 되는데 캔슬이 안 된다고 치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M1I 분의 M1G, 그러니까 관성 질량분의 중력 질량, 저게 이제 캔슬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GM. 이게 이제 지표 근처면은 이게 이제 그냥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지표면은. 그다음에 2번 물체의 가속도는 똑같이 하면 M2I 분의 M2 그래비티 R 제곱분의 G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1번 물체, 2번 물체 질량이 달라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건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동시에 떨어진다는 건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렇게 되느냐? 보면은 지금 질량 비율이 같을 때죠. 그죠? 1번 질량의 관성 질량분의 1번 질량의 중력 질량. 요 비율이 2번 질량의 관성분의 2번 질량의 중력. 예. 비율만 같으면 돼요. 모든 물체가 동시에 낙하하려면, 지표면에서 동시에 낙하하려면은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이 같을 필요는 없고 비율만 같으면 돼요. 그죠? 종료 관계없이. 꼭 같지 않아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데 우리 우주에서는 우리 우주에서 이게 같다는 거예요.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뭐 좁은 의미에 이제 보통 그 등가 원리라고 불러요. 보통 등가 원리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얘기하면 이게 등가 원리가 weak 버전, strong 버전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equivalence principle이라고 불러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 그래서 이 등가 원리가 저 얘기인데 이게 그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게 이제 같으면은 지금 이 둘이 같으면은 그 관성력하고 중력하고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관성력하고 중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냥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가속해서 올라갑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정지해 있다가 속도가 생기니까 가속도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속도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죠? 이거를 관성력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가속 운동을 하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면은 여기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없던 힘이 생겨요. 없던 힘. 그게 이제 관성력이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은 그러면 뒤로 자빠져요. 근데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모릅니다. 그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기 때문에 없던 힘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힘. 그게 이제 관성력이에요. 그러면 관성력이 작용하면 관성의 법칙이 성립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정지에 있는 물체가 정지에 있질 못해요. 뒤로 자빠지게 되니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없던 힘이 있기 때문에 물리 법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지에 있는 물체하고 버스 안의 물체하고 물리 법칙이 다른 겁니다. 없던 힘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가속 운동을 하면 없던 힘이 생겨서 물리 법칙이 달라진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속 운동할 때. 그 힘을 관성력. 이거는 이제 정지 좌표계에서 속도가 변하는 좌표로 좌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가짜 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불렀는데 어쨌든 우리 일상 경험에서 늘 겪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은 어떻게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생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관성력이 생기는 이유가 관성의 법칙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가버렸어. 나는 원래 위치로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버스 좌표계에서는 내가 뒤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는 원래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속도가 변해버리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워서 버스 입장에서는 내가 뒤로 자빠지는 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내 몸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정지하면은 반대죠. 몸무게가 가벼워져 붕 뜨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상황하고 엘리베이터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의 질량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그 밑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죠, 중력. 그죠? 아니면 여러분이 전날 밤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불었어. 그러면 지구가 당긴 힘이 더 세지죠. 어제랑 느낌이 달라, 이상해. 네,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자,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지구가 갑자기 무거워졌는지 내 몸무게가 무거워졌는지 이를 구분할 수 없다. 관성력과 중력이 똑같다. 이제 이게 같으려면은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완전히 꽉 막힌 밀폐된 우주선을 타고 이런 엘리베이터 같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서 이 우주선이 한쪽으로 가속되고 있는지 9.8로 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지해 있는데 지구 옆에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성력과 그 중력이 같다는 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구가 있는데 자,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자유낙하랍니다. 자유낙하. 자유낙하를 하면 그럼 우리 밖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중력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가속되니까 가속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관성력을 받는데 이 관성력의 크기가 얼마냐면 이 가속도 뭐 이쪽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플러스 g의 가속도를 가지고 여기 이제 관성 질량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받는 힘이. 가속도와 똑같은 크기의 가속도에다가 관성 질량을 곱한 요만큼 힘을 받아요. 그럼 여기 중력 질량은 이건 그냥 이제 r 제곱분의 gm m 요렇게 이제 중력 질량이 되는 거죠. 얘랑 같다는 거예요. 얘랑 같은데 지금 이 가속도가 같으니까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지구가 당기는 거하고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관성력으로 위로 받는 거라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MI하고 이게 MG가 다르면 힘이 다르겠죠. 그죠? 이게 이제 같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량 M이 느끼는 힘은 전체 힘은 중력하고 관성력인데 이게 그냥 캔슬이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그 얘기 뭐예요? 그냥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유낙하하는 동안은 무중력 상태가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셔가지고 자유로 드롭 타보신 분 네, 많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자유로 드롭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냥 자유낙하 시키는 거죠. 자유로 드롭 타면은 느낌이 어떤지를 이걸 아시는 분이 없어서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든 내장이 확 들려요. 그죠? 저는 그 느낌 되게 싫어요. 자유로 드롭 못합니다. 저는. 그 내장이 확 들린 게 왜 확 들리느냐? 관성력이 작용해서 그런 거죠. 자유로 드롭 타고 낙하하는 동안은 그냥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드롭을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등가 원리에 의해 무중력 상태를 즐기는 놀이기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그냥 그걸 놀이기구로 이렇게 타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무중력 상태하면 제일 또 쉽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스카이다이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 무중력 상태 훈련을 할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비행기 자유낙하예요. 그 비행기 안에 자유낙하는 10분, 20분 동안 무중력 상태가 돼 거기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를 영화로 제일 잘 만든 게 영화 인셉션이에요. 인셉션. 디카프리오 주연의 그 꿈의 3단계가 나오잖아요.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자, 꿈의 1단계 보면은 1단계에서 그 디카프리오가 사람 납치해가지고 납치했나? 하여튼 픽업 트럭 타고 가다가 픽업 트럭이 다이빙합니다. 그죠? 달에서 떨어져요. 달에서 떨어진 게 정확하게 이 상황이죠. 그죠? 자유낙하. 프리폴링 하는 거예요. 자유낙하. 자유낙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관성력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중력만 작용합니다. 멀쩡해요. 근데 트럭 안에 있는 사람은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성력을 받아가지고 둘이 캔슬이 돼서 무중력 상태가 돼요. 그래서 픽업 트럭이 이렇게 다이빙 하는 동안에 그 영화 보면 슬로우 모션 쫙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보면은 그 트럭 안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붕 뜨면서 내장이 다 들리고 그 순간에 꿈의 2단계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호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다니죠. 그죠? 영화 안 보셨어요? 영화 보시면은 꿈의 2단계에서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붕붕 날아다닙니다. 갑자기. 그게 등가 원리예요.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근데 물론 그러다가 3단계 가면 다시 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법칙에 일관성이 없죠. 과학자들 이런 거 싫어요. 1단계, 2단계까지는 좋았는데 그 자유낙하하면은 무중력 상태를 겪게 된다. 근데 무중력 상태하면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우주 정거장 있죠. 자, 지구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 뭐 이렇게 우주 정거장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은 뭐 우주 정거장 뭐 대략 뭐 몇백 킬로 한 500km 뭐 이제 뭐 300km, 500km 그 정도 상공에 있는데 그러면은 지구 반지름이 6,370km잖아요. 500km 상공이라 해봐야 지구 반지름만도 못해요. 그 정도 있으면 지구 중력 당연히 받겠죠. 지표면만큼 안 되더라도. 그런데 얘가 이제 빙빙 돌면 우리가 바깥으로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거 알죠? 경험적으로 안 다치고 오늘 수업 막판에 이게 어떻게 나온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원운동 유지하는 게 이게 원운동을 하는 게 가속 운동이잖아요.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속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 가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없던 힘이 생깁니다. 버스가 모퉁이 돌아가면 바깥으로 쏠리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 그냥 가던 방향 직선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돌아가면 나는 버스 안에서 원래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이렇게 돌아가.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 관성 때문에. 그 버스 입장에서 얘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관성력이고 저게 원심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기로. 그래서 회전 운동하면 이렇게 회전 운동에 관한 관성력이 없던 힘, 관성력이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이 원심력이 지구가 당기는 중력하고 캔슬이 돼야 이게 궤도를 안정적으로 돌겠죠. 그렇게 도는 애가 인공위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모든 위성이다. 인공위성, 자연위성 전부 다 저렇게 도는 거죠. 전부 다 저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정거장 안에 있는 사람이 중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캔슬이 되기 때문에. 중력이 원래 우주에 중력이 없어서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지구 중력하고 우주선이 원운동의 가속운동이 캔슬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주정거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무중력 상태인데 만약에 이 우주선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망망대해에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있다. 망망대해에 아무런 행성도 없는 그러면은 정말로 중력이 행성이나 천체에 의한 중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중력의 소스가 없어서 무중력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 성간 여행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구에서 화성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화성 가려면 지금 기술로 한 6개월 가야 돼요. 6개월 가는데 그러면은 적당히 애매한 순간에는 행성 궤도를 벗어나면은 별로 중력이 작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무중력 상태에 아마 가까운 상태가 될 텐데 그 몇 달 내지는 더 멀리 가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자유로 들어같이 그냥 뭐 잠깐 이렇게 무중력 상태 경험하는 건 좋지만 몇 년을 무중력 상태에서 사는 거는 괴로운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9.8m/s 제곱의 가속도가 작용하는 행성에서 진화를 해왔잖아요. 모든 생체 기능이 거기에 맞게 다 진화를 해와서 우리의 모든 장기가 제자리를 그렇게 찾고 있어야 뭔가 편안해. 그리고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피를 밑으로 또 잘 당겨줘야 또 그 상황에서 잘 이렇게 신체 구조 돌아가야 돼 있어요. 그럼 우주로 가면 이렇게 뭐 저기 미르나 이런 데 갔다.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갔다. 그러면은 밑으로 당긴 힘이 없으니까 피가 골고루 퍼져가지고 얼굴이 붓고 일단 짜증나죠.
얼굴이 붓고 머리칼도 산발하고 중력이 땡겨주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있지. 그래서 그 왜 영화 그래비티 보면은 이제 오게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산드라 볼록 머리가 너무 단정하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근육 운동, 뭐 근육 수축되고 골밀도 저하되고 뭐 이제 이런 온갖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우주여행을 하는데 무중력 상태에서가 별로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장기간 우주여행을 하려면은 인공적으로 뭔가 중력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걸 이제 빙빙 돌리는 거죠, 우주선을. 우주선을 빙빙 돌리면은 그러면은 우주선이 돌아가면 이 회전 반지름과 돌아가는 각속도를 잘 조정하면은 그럼 원심력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가속도가 정확하게 9.8이 되게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은 우주인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제 사람이 이런 바깥쪽으로 발을 디디고 서 있으면 바깥쪽의 관성력이 9.8의 가속도로 당겨주면은 그러면 우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지구 표면에 서 있는지 우주 공간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신이 있다 하더라도 구분할 수 없다. 우주 공간에 있는지 지구 표면에 있는지. 그게 등가 원리예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뭐 인터스텔라 우주선 인듀어런스 계속 돕니다. 그죠? 그다음에 영화 마션의 우주선 헤르메스 그것도 빙빙 돌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거기도 보면 돕니다. 엘리시움 보면은 그 지구 궤도에 뭔가 엄청난 정거장 같은 거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빙빙 돌아요. 인공적으로 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그래서 가까운 미래 우주와 관련된 SF 영화는 다 우주선이 빙빙 돌아요. 중력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저거니까. 그런데 아주 먼 미래나 아주 먼 과거를 다루는 영화에서는 안 그래요. 아주 먼 과거를 다루는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가 있죠. 스타워즈 우주선 보세요. 어디 이렇게 모양 빠지게 저런 무식한 짓 안 씁니다. 그죠? 펠콘 같은 그 조그만 우주선도 우주 공간 나가면은 중력이 정상이에요. 빙빙 돌지 않아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중력 발생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조그만 우주선에. 굉장히 놀라운 문명입니다. 그 문명은. 당분간은 그런 기술 얻기까지는 당분간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게 이제 등가 원리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예를 드는 게 자, 항공모함에 이제 함재기가 있는데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자, 함재기를 이제 정지 상태에서 90m 진행시켜 가지고 속도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아시나요? 전투기 이륙 속도? 예? 대충 KTX 정도 돼요. 시속. 자, 이 정도로 가속을 시킵니다. 요걸 어떻게 가속시키죠? 항공모함에서? 네, 카타풀트라는 게 있죠. 증기사출기라는 게 있어요. 증기사출기. 이게 미국식이죠. 미국에서 운영하는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날릴 때 항공모함 갑판 길이가 300m 정도 돼요. 근데 전투기가 자기 연료를 많이 써서 일단 이륙하는 거는 별로 이득이 없잖아요. 전투기 기체도 작은데 무기도 많이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길이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공모함 갑판에서 전투기를 날려주죠.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손으로 날려주는 것처럼 항공모함 갑판에서 전투기를 날려줍니다. 날려주는 게 이제 증기 사출 장치예요. 영어로 카타풀트.
옛날에 중세시대 때 투석전 하던 그게 카타풀트죠. 그래서 항공모함 갑판 아래 보일러가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갑판 아래. 거기서 증기를 데워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기를 모아가지고 압력을 높인 다음에 그게 이렇게 전투기 바퀴에 걸어가지고 앞바퀴 걸어가지고 이렇게 날려주는 거죠. 날려주는데 보통 이 정도라 그래요. 90m 진행시켜가지고 정지 상태에서 속도 300km가 나오게. 자, 요때 그러면은 함재기의 가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 가속도. 이거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고전 물리학을 쭉 해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1차원 운동에서 V는 V0 더하기 AT가 되고 그죠? 그다음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요? V0T AT제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정지 상태니까 V0는 0이에요. V0는 0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가속도인데 여기 이제 나중 속도 나와 있고 이동 거리 나와 있고 90m 이동 거리 나와 있고 시간 모르고 A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을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문자를 풀면 되죠. T가 A분의 V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은 2분의 1 A의 T제곱. 자, A제곱분의 V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캔슬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가속도죠, 가속도.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2x분의 V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뉴턴 역학으로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이게 V0가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말로 표현되는 수식으로 잘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으로 과학을 안다는 게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하는 거.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이거죠. 정지 상태다. 이거는 우리 말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학으로 번역을 하면 이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파이널 벨로시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가속도 원하는 가속도를 이렇게 구해 보면 이거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돼요. 다 때려 넣으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이게 이 경우에 얼마 나오냐면 대충 39 m/s 제곱입니다. 이게 그럼 대충 뭐예요? 중력 가속도의 대충 4배죠, 4배. 그죠? 중력 가속도의 4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함재기를 사출기가 한 주기를 90m 진행시켜서 KTX 속도로 내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의 4배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전투기 조종사는 그러면 앞쪽으로 그렇게 가속을 받으면 뒤로 힘을 받죠. 우리도 그 비행기 타고 이륙할 때는 뒤로 확 쏠리잖아요. 그 쏠리면서 받는 힘이 4G 곱하기 자기 질량하니까 자기 몸무게 4배. 그죠? 자기 몸무게 4배 달하는 힘이 뒤로 이제 확 쏠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제 6G 정도 버틴다 그러죠. 6G. 중력 가속도의 6배 정도 되는 거는 버틴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있는데 날아가는데 지금 이게 가속도가 이게 지금 앞쪽 방향으로 지금 4G가 있으니까 이 뒤쪽 방향으로 받는 힘 관성력이 얼마냐면은 4mg가 되는 거죠. 4mg. 그죠? 뒤쪽 방향으로 전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투기를 합시다. 전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조종사가 뒤쪽 방향으로 받는 힘 관성력이 4mg에 해당해요. 그죠? 4mg인데 지금 얘가 그 중력으로 받는 힘은 그냥 mg입니다. mg. 그러면 조종사가 느끼는 전체 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토탈 포스예요. 이게 토탈 포스. 그러면은 요 각도가 얼마냐? 이 각도. 저 각도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지금 이 각도를 세타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1대 탄젠트 세타가 1대 4잖아요. 1대 4. 그죠? mg 대 4mg니까 1대 4가 돼 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세타를 계산기로 구해 보면은 이게 한 76도 정도 돼요. 76도. 원래 전투기가 정지했을 때는 그냥 이 세타 각도가 0이죠. 0. 수직 방향 힘을 받잖아요.
수직 방향 힘을 받는데 이게 엄청난 가속도로 전진을 하니까 뒤로 받는 힘 때문에 지금 요 전체 그 관성력과 중력의 합이 이렇게 수직에 대해서 연직 방향에 대해서 76도의 각도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깜빡 조종사가 깜빡 이렇게 정신줄을 놨다. 정신줄 놓으면은 우리 그냥 경험상 이쪽에 그냥 지구가 나를 땡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전투기가 하늘로 올라가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전투기가 하늘로 올라가나? 그래서 전투기가 하늘로 올라가지고 착각하고 재수없게 기술을 내리면 바다에 빠지는 거죠. 네. 초보적인 실수 중에 하나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 같은 거 저렇게 안 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가속도가 워낙 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도 관성력과 중력이 이제 합쳐졌을 때 우리는 그 구분 못 해요. 우리는 그냥 동물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구 방향으로 중력 일정하게 작용하는데 워낙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상황이 이제 바뀌었을 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냥 이제 행동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등가 원리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물리에서 또 왜 중요하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이 1905년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에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특수 상대성 이론 뭐 지금 수업을 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주어들은 풍월에 따르면 여기서는 그 광속을 넘어서는 속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광속을 넘어서는 뭔가 시그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 시그널이. 그런데 뉴턴의 만류력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 얘기했듯이 그냥 액션 에더 디스턴스거든요. 그냥 마술 같은 원격 작용이에요.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이거는 스페셜 렐러티비티하고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중력 이론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1907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중력 이론 만듭니다. 자기 스페셜 렐러티비티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틀린 이론일 리가 없다. 그럼 얘랑 이렇게 빡킹이 날 때 내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뉴턴이 틀렸다 생각한 거예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원래 지잘나 맛에 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처음 떠올린 거 새로운 중력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떠올렸던 모티브가 그 등가 원리예요. 물론 이제 등가 원리는 사실 연원을 따지고 하면 갈릴레오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두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제 딱 찍어가지고 이게 새로운 중력 이론의 모티브가 된다라고 한 게 이제 1907년에 아인슈타인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Deepest thought in my life인가? on my life.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생각이 떠올랐다. 라고 한 게 이제 이거 등가 원리.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1915년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한마디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가속 운동에 대한 상대성 이론입니다. 가속 운동.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스페셜 렐러티비티는 등속 운동합니다. 등속 운동하는 좌표들 사이 관계에 대한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 가속 운동에 대한 거예요. 근데 가속 운동을 하면 우리가 등가 원리에 의해서
등가 원리 때문에 가속 운동은 중력이랑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가속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중력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속 운동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움직이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움직이면은 시공간이 달라져, 시공간. 그걸 이제 이렇게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이 뒤틀려요. 움직이면 일단. 이건 고전역학이 없던 겁니다. 이거는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이 딱 나오죠. 아인슈타인의 결론이 이거죠. 중력이 시공간에 뒤틀립니다. 중력의 본질이.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 이론인 거고 중력을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지, 등가 원리가.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논란이 있는 게 지금도 이제 논쟁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블랙홀이 있어요, 이렇게. 블랙홀이 있으면은 이렇게 블랙홀의 경계가 되는 구면이 있죠. 가상의 구면. 그 가상의 구면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요 사이즈가 이제 이 사이즈를 그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하고 이게 C 제곱 2GM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블랙홀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가상의 구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상의 구면이 있고 블랙홀에 가까이 가더라도 이 지평선 바깥에서나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못 나오죠. 그죠? 다가갔는데 밖으로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상의 경계면을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러요. 사건의 지평선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 쿠퍼가 이제 앤 해스웨이를 구하겠다고 자기는 이렇게 가고, 그죠? 앤 해스웨이 바깥으로 가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블랙홀로 떨어지는 작용에 의한 반작용으로 앤 해스웨이를 바깥으로 밀어내가지고, 그죠? 그렇게 가는 건데, 하여튼 쿠퍼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상황은 그냥 프리폴링이죠. 그죠? 쿠퍼가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그냥 프리폴링이에요.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 자유낙하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에는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무중력 상태예요. 중력이 땡기는 만큼 관성력이 캔슬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그냥 자기 자신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냥 좌표계인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래서 아무런 뭔가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노 드라마라 그래요. 노 드라마.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유낙하할 때는 노 드라마. 그러니까 노 드라마가 생기는 이유는 등가 원리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블랙홀 안으로 떨어질 때 사건의 지평선이 이거는 가상의 경계면이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고 이 우주의 모든 힘이 작용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대신에 뭔가 엄청나게 무거운 애가 나한테 급속하게 다가오는 거죠. 상황이. 그걸 뿐이에요. 그게 노드라마입니다. 노드라마. 내가 경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밖에 있는 앤 해서웨이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경계면을 넘어가는 걸 못 봐요. 중력이 세가지고 여기 이제 시간 간격이 팽창을 해서 여기 시계가 워낙 늦게 가서 여기서 시간이 무한대로 올라요. 그래서 넘어가는 걸 못 봅니다. 관찰하는 게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르는데 요즘 나온 거는 이제 이게 양자역학하고 엮어 생각을 하면 이게 경계를 지날 때 뭔가 특이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 사람들이. 노 드라마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 드라마가 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등가 원리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등가 원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즘 논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주제가 하나가 저거예요. 근데 정말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그냥 사고 실험으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고 실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작년에 그 과학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지구에 있는 전파망원경 8개를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갤럭시에 블랙홀 하나 이렇게 딱 찍었어요. 전파망원경으로 이렇게 하나 딱 찍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자기 신호나 이런 걸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8개를 네트워크 연결하면 지구 사이즈의 전파망원경의 효과를 내요, 걔가. 그 데이터를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이미지 처리 작업하고 있어요. 그 결과 올해 나옵니다. 블랙홀 여기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애가 여기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뭐 결과가 시원찮을 수도 있지만 까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까봐야 아는 건데 그 뭐 몇백 테라바이트인가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해요. 까봐야 아는 거긴 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블랙홀에 대해서 알지 못. 여기서 블랙홀은 이제 밖으로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 그 사건의 집행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 자체가 일단 획기적인 일이에요. 획기적인 일이고 거기서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얻으면은 그럼 이 논쟁에서도 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까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을 하면서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던 이걸 생각해요.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던 질문. 자, 모든 물체는 왜 동시에 떨어지는가? 이거는 갈릴레오부터 답을 내왔던 거죠. 제가 그 학교에서 교양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거를 제가 그 저번 학기 기말고사 문제로 냈어요. 이거를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이제 갈릴레오하고 뉴턴하고 아인슈타인 세 명의 관점에서 이 이유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를 냈었어요. 원하는 답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부분 점수는 있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레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빗대가지고 얘기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벼운 거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건 이렇게 밑으로 더 빨리 떨어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 본성적 운동과 거스르는 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뭐냐면은 이거하고 이렇게 묶었을 때 그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빨리 떨어져야 된다. 각각 있을 때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라지 M은 이렇게 묶어놨을 때 라지 M은 스몰 M이 위로 당겨지니까 서로 묶어놓으면 라지 M이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묶어놓으면 전체 질량은 더 커졌으니까 더 빨리 떨어져야 되고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논지를 폈죠. 이런 논지를 펴가지고 동시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릴레오 때는 중력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중력을 몰랐어요. 중력을 몰랐고 그 다음에 뉴턴은 이걸 이제 중력이라는 걸 알았죠. 중력이라는 거를. 그리고 가속도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가지고 F는 ma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그 질량을 가진 물체를 특정한 가속도로 그 가속을 시키려면 힘이 그 질량에 정비례해야 되는데 질량에 정비례해서 힘을 작용해줘야 원하는 가속도에 이르게 되는데 마침 그런 힘이 있다. 질량에 정비례하는 힘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중력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얘랑 같다는 거야. 쟤랑 같기 때문에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우연히도 같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자기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가속도 떨어진다. 이게 이제 뉴턴의 설명이죠. 그죠? 얘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자유낙하하는 좌표계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정지해 있어서 이 자유낙하하는 좌표계 생각하면은 자, 라지의 물체나 스몰의 물체나 그냥 똑같이 그냥 정지해 있어요. 똑같이 정지해 있고 지구가 그냥 이렇게 9.8의 가속도로 다가오는 거죠. 그죠? 이 등가 원리잖아요. 등가 원리.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다가오면 당연히 이 지구가 라지엠과 스몰엠에 도달하는 시간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물체가 왜 동시에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가보면은. 그래서 이 등가 원리가 이게 이제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정밀하게 그 성립하는지 이게 아니고 SH 이제 이런 연구 그룹이 그 이제 추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서로 질량이 다른 금속구를 이렇게 막대로 연결해 가지고 이걸 실에 매달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지구 중력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지구 그 자전에 의한 즉 관성력이 작용을 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서로 질량이 다른 두 물체 일반적으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등가 원리가 틀렸다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등가 원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립을 하는지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008년에 결과가 나온 게 2008년 결과가 나온 게 대략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성립하냐면 10의 마이너스 13승까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우주로 올라가 가지고 우주선에서 실험하는 게 있어요. 우주선. 마이크로스코프라는 우주선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올라갔어요. 2016년 4월인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금속 두 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걸로 실험을 하는데 요거 지금 실험하고 있고 결과를 아마 곧 나오겠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예상 정밀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얘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커요. 이거는 한 10조분의 1, 이거는 1000조분의 1. 저런 걸 왜 하느냐? 10조분의 1이나 1000조분의 1 정밀도로 등가 원리를 왜 검증하느냐? 좀 미친 짓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과학자들이 하는 게 저런 거예요. 과학자들 하는 게. 이 원리가 어느 레벨까지 성립하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지금 인버스 스퀘어로가 이게 어디까지 작용을 하느냐, 서브 밀리미터까지 되느냐, 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느냐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였다 그랬죠. 지금도 이걸 계속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등가 원리가 과연 어느 정밀도까지 성립을 하느냐. 만약에 그래서 1000조분의 1에서 등가 원리 깨졌다. 그게 컨펌이 됐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그냥 노벨상이죠. 이거는. 그냥 노벨상이에요. 그냥 노벨상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하의 정밀한 세계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 틀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일반 상대성 틀렸다면 그럼 뭔가 새로운 중력 이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이론이 어느 정밀도까지 성립을 하느냐 이거를 엄밀하게 측정을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해요. 항상. 그게 사실 과학이 발전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갈 때까지 가보는 거. 그래서 이런 정밀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정밀한 실험을 정밀도를 높이면서 또 관련된 기술이 엄청나게 또
온갖 아이디어와 기술이 다 이렇게 또 발전하게 되죠. 사실은 저런 거 하면서. 그래서 적어도 그 결과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중력과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좀 소개를 했었고, 오늘 할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일단은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그 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 입자가 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 요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잠깐 얘기를 하고, 이제 가군동량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중요한 개념이 이제 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자, 무거운 애가 있고 여기 이제 가벼운 애가 있어요. 이제 막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얘가 무거우니까 대충 여기 이제 라지 M에 가까운 어느 지점에 받침대를 딱 놔야 이게 평형을 이루겠죠. 이걸 우리가 균형을 딱 잡는다고 했을 때 무거운 쪽에 가깝게 이 받침대를 놓으면 이게 그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짐작하기로 자, 이 길이를 x1, 요 길이를 x2라고 했을 때 이게 평형이 되려면은 라지 M 곱하기 x1하고 스몰 m 곱하기 x2 이게 이제 같으면 되겠죠. 그죠?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요거를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 m 대 m으로 내분하는 거죠, 그죠? m 대 m으로 내분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내분하는 조건이. 내분점 찾는 게 저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x1이 짧은 만큼 질량이 무거우니까 질량 곱하기 길이를 한 게 서로 같으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평형점이 되는 요 점을 이제 센터 오브 매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술하냐면은 여기 이제 원점을 바깥에 임의의 원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원점을 잡아서 여기서 자, 라지 N까지의 위치 벡터를 R1이라 그러고요. 여기서 스몰 n까지 위치 벡터를 R2라 그러고, 그다음 여기서 그 CM까지의 위치 벡터를 RCM이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를 이제 그 x1 길이가 x1인데 요 벡터를 이제 x1 벡터라 그러고, 그다음 다시 CM에서 여기 이제 스몰 n까지 벡터를 x2라고 합시다. x2라고. 이렇게 이제 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x1은 뭐냐면은, x1은 여기서 보면 x1 벡터 x1은 뭐냐면은, x1은 이제 R1에서 CM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RCM 마이너스 R1이 됩니다. 근데 벡터의 연산이죠. 이거 더하기 이게 R1 더하기 x1이 RCM이니까 저렇게 되고, x2는 반대로 R2 마이너스 RCM이 돼요. 그죠? 이게 항상 저번에 얘기했죠. 출발점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건 그냥 벡터의 연산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x2는 여기서 보면 이 길이 비율이 이러니까
x2의 길이가 n분의 mx1이니까 그러면 이 벡터 x2는 x1이랑 방향을 똑같게 잡았죠 우리가. x1도 오른쪽 방향, x2도 오른쪽 방향 똑같은 방향이고 길이만 다르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n분의 x1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RCM 마이너스 R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R1하고 R2로 R1 벡터하고 R2 벡터로 RCM 벡터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스몰 m을 여기 곱하면 스몰 m R2 마이너스 스몰 m RCM 이거는 라지 m RCM 마이너스 라지 m R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RCM이 뭔지를 보면은 라지 m 스몰 m RCM 이게 이쪽 넘기고 이제 이쪽 넘겨야 되니까 라지 m R1 플러스 스몰 m R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까지의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 질량의 합에다가 자 라지 m R1 플러스 스몰 m R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결국 중학교과 고등학교 나오는 내분점이에요. 내분점. 스몰 m 대 라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렇게 나와요. 벡터로. 이거 아마 고등학교 공간 벡터 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공간 벡터 하면 저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좌표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죠. m 더하기 m분의 이게 mx1 플러스 mx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 z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질량이 두 개 있을 때, 텐데 요거를 우리가 편의상 요걸 요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M1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M2라 그러면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M1 더하기 M2분의 M1 R1 M2 R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질량 중심의 그 위치 벡터가. 그래서 여기서 유출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두 개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유출을 해보면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냐면 이렇게 질량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 M1부터 뭐 Mn 개가 있을 때 여러 개 N 개의 물체가 이렇게 흩어졌을 때 얘네들의 뭔가 그 질량 중심이 있겠죠. 그 질량 중심의 좌표 어떤 바깥의 원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각각의 질량에 대한 이제 위치 벡터가 있을 텐데 여기 CM에 이르는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좌표, 질량 곱하기 위치 벡터를 쭉 하고 그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좀 더 우아하게 쓰면 시그마 교로 이렇게 쓰면 되죠. MI분의 시그마 MIRI. 시그마 교로 저렇게 우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질량 중심을 생각하면 이제 뭐가 이루어냐면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질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개 n 개의 질량이 이렇게 있는데 m1부터 뭐 mn 질량이 있고 이 각각이 이렇게 속도가 있어요. 여기 이제 v1의 속도를 이렇게 가고 여기는 뭐 이제 vn의 속도를 이렇게 움직이고 제각각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요거 전체의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뭐 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이 전체의 그 운동량 전체 토탈 운동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체 운동량 각각의 운동량의 합일 거 아니에요. 각각의 운동량 그 M1 V1, M2 V2 그래서 NVN
그죠? 원래 운동량이 이렇게 주어지죠.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럼 n개의 물체가 있을 때 각각의 운동량을 쭉 다 더하면 그게 전체 그 운동량이 될 텐데 이걸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MI/VI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거는 VI는 뭐냐면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위치의 그러니까 RI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질량은 시간에 대해서 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미분을 밖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는데 아까 저기 CM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전체 질량을 뭐 M0라고 합시다. M0. 이게 질량 중심이었죠. M0는 전체 질량의 합이라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이 모양이 지금 여기 이 모양을 보면 이게 그 저기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랑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라지 M 곱하기 RCM이 되는 거예요. CM.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 쓰면은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보면은 이 위치 벡터 RCM 여기 이제 원점을 잡았을 때 이 RCM 질량 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VCM이라고 쓸 수가 있죠. VCM.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 번역을 잘해야 돼요. 산수로 나온 결과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출발은 이게 뭐였어요? 원래 출발은 n개 흩어져 있는 입자의 운동량을 다 더한 거예요. n개 흩어져 있는 운동량을 다 더했는데, 그래서 다 더했더니 이거 벡터로 더하는 거죠. 벡터로. P1이 이렇고 뭐 P1이 이렇고 P2가 이렇고 뭐 P3가 이렇고 요거를 쭉 다 더해가지고 결국 전체 P 토탈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랑 같냐면은 지금 쭉 따라와 보니까 뭐랑 같냐면은 그냥 질량 중심이 이게 지금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질량 중심에 전체 질량이 집중이 돼 있고, 질량 중심에 전체 질량이 집중이 돼 있고, 얘가 그냥 어디로 가느냐, 이걸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방향의 뭐 운동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시스템의 전체 운동량은 전체 질량이 센터로 매스에 집중이 돼 있고, 그 센터로 매스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 속도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중심이 유용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여기에 그 힘이 작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막 여러 개 점이 있고 뭐 n개 물체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i번째 물체가 있어요. i번째 물체에 뭔가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 i번째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시스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그런데 지금 여기 i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놈도 힘을 작용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 j 번째 놈이 여기에도 작용할 수 있어요.
I에다가 힘을. 그래서 그 힘을 FIJ라고 합시다. FIJ.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I 번째 이거 뭐 질량을 MI라 그러면 MI에 작용하는 힘, MI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F는 MA니까 A는 이렇게 되죠. 가속도가 이렇게 점 두 개 찍는 거죠. 두 번 미분한 거죠. 그죠? A가 이거고 이거를 제곱이고 이거를 이제 R에 더블 다시 이렇게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I에 작용하는 토탈 힘인데 그게 뭐냐면은 외부에 작용한 힘이 있고 그다음 이 내부에서 제2번째 물체가 작용하는 I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J가 여기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J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다 더해줘야 되겠죠. 내부에서 작용의 힘을 다 더해줘야 돼요. 다 더해줘야 되는데 J가 I하고 같을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 작용한 힘이니까 이때는 0이 되겠죠. 이게 인덱스가 같을 때는 0이 되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굉장히 뭔가 멋있고 복잡한 수학식을 쓴 것 같죠, 그죠? 아주 그러니까 이제 기호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때. 좌변은 F는 MA를 쓴 거예요, 그냥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위치에 대한 두 번 미분, 시간 두 번 가속도고, 그게 F는 MA 힘이고, 그 힘이 나눠 보니까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있고 I번째. 그 다음에 내부에서 I를 제외한 나머지 N-1개의 물체가 I번째에 작용한 힘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 그거는 이거를 다 더해야 되죠. 그죠? I에 대해서 다 더해줘야 돼요, 다.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에 작용한 힘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FI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 J에 대해서 더했는데, I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하게 되죠. 이렇게, JI. 지금 J에 대해서 다 더했는데, 다시 I에 대해서 다시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F 1, 2번이 있으면 2, 1번이 있는 거예요. 1, 3번에서 3, 1번이 있고. 그래서 항상 1, 2, 1 쌍으로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인덱스가 뒤집어진 건 서로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I가 J한테 작용한 게 J하고 I한테 작용한 건 서로 반대죠. 크기가 같고. 그래서 이거는 쭉 다 더하면 이거는 그냥 0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주고받는 힘은 시스템 내부에서 지들끼리 주고받는 힘은 전체 다 더하면 0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게 작용 반작용을 쓴 거죠. 그냥 수식으로. 그래서 저게 0이 되고 그러면은 남는 건 얘만 남아요. 얘만 남습니다. 얘만 남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저거를 이제 다시 쓰면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죠, 이게. 그죠? 가속도라고 하는 게. 가속도가 이게 속도에 대한 시간의 미분이고 그 F는 결국 이게 dPdt였잖아요.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I번째 작용하는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전부 다 더해준 요게 됩니다. 요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은 이거 이제 0이고 그러니까 전체 힘은 계작용 전체 힘은 전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요게 지금 I번째 작용한 힘의 이제 총합으로 주어진다. 요거죠 지금 쓴 게.
지금 쓴 이거고, 앞에서 봤듯이 요 결과, 이 결과, 이게 지금 PCM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전체 운동량의 합이 뭐였냐면은 그게 그냥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었어요. 질량 중심의 운동량.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 각각의 n에 대해서 각각의 질량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 힘이 이렇게 막 작용하잖아요. F2, F3, FN, 뭐 여기 뭐 F100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입자에 대해서 힘이 쫙 작용을 할 텐데 그럼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그거는 그냥 질량 중심이 저거를 뭐로 대체할 수 있냐면 그냥 질량 중심에 모든 질량이 집중이 돼 있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움직이는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센터로 매스가 움직이는 운동량이 있을 텐데 그냥 이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라는 거예요. 각각의 힘의 작용한 전체 힘을 다 더한 게 이게 뭐냐면은 센트럼 매스의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다. 개별적인 거 다 생각할 필요 없고 질량 중심에 모든 질량이 집중돼 있고 이놈이 어떻게 움직이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그래서 센트럼 매스가 유용하다. 전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시스템의 다이나믹스 생각할 때도 센트럼 매스의 전체 질량이 집중돼 있고 그 센트럼 매스의 운동량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만 이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래서 이 중에 좀 특별한 예로 이제 좀 재밌는 예로 자 여기 M1이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이제 M2라는 질량 M2의 물체가 있을 때 자, 요게 뭐 이제 중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원점이 있어가지고 이 위치 벡터를 R1, 여기 위치 벡터를 이제 R2. 또 뭐 여기 이제 어딘가 CM이 있겠죠. 질량 중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RCM 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여기서 이제 RCM은 질량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M1 더하기 M2분의 M1 R1 더하기 M2 R2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뭘 염두에 두냐면은 얘가 태양이에요. 얘가 지구야. 태양하고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걸 기술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점은 이 운동을 기술한 원점은 어디에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아무 때나 잡고 그 원점에서 태양의 위치를 R1, 지구의 위치를 R2 그러면은 질량 중심 위치를 RCM 이렇게 잡고 기술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일 편리한 거는 뭐냐면은 이 원점을 여기 질량 중심으로 잡으면 좀 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원점을 굳이 이렇게 엄한 데 바깥에 잡지 말고 지구 태양의 그 센터로 매스로 원점을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점이 이제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로. 저기로 옮겨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M1이 있고 여기 이제 M2가 있고 여기 이제 CM이 이제 원점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R2 벡터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R1 벡터가 있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위치 벡터가 있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게 지금 태양이라고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선 이건 이제 지구라고 잠정 생각하고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이 전체 벡터를 이제 라지 R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일단
자, 저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질량 중심을 0으로 잡았기 때문에 R1하고 R2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M1 R1이 마이너스 M2 R2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 라지 R 벡터는 뭐냐면은 R1에서 R2로 가는 거죠. 그죠? R1에서 R2로 가는 거니까 이걸 지금 스몰 R1, R2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R2 빼기 R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확실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 벡터가 이건데, 이거는 R2 마이너스 R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1에서 2로 가니까 R2 마이너스 R1이 됩니다. R2 마이너스 R1이 되고, 여기서 그 R1이 뭐냐면 R1이 마이너스 있고 다시 마이너스 M1분의 M2의 R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2로 묶어내면 이게 1 플러스 M1분의 M2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돼서 뭐 이걸 다시 쓰면은 이게 M1분의 M1 더하기 M2의 R2.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 센터 오브 매스에서 지구를 보는 벡터 R2하고 태양에서 라지 R은 뭐냐면 태양에서 지구를 보는 벡터죠. 라지 R은 태양에서 지구를 보는 벡터고 R2는 센터 오브 매스에서 지구를 보는 벡터. 그 둘 사이에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방향은 같고 크기가 이렇게 이제 질량의 비율로 달라지는 저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자 라지 R하고 스몰 R2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구 태양을 기술하는데 둘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운동을 기술할 수도 있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어떻게 움직여 이게 지금 관심사일 수가 있잖아요. 태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스몰 R 대신에 라지 R 변수를 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라지 R이 태양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니까 스몰 r은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고 이게 지금 지구 태양이 질량 차이가 어마무시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공전을 한다 그러면은 태양도 움직이죠. 태양도 미세하게나마 움직여야 돼요. 태양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건 질량 중심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외력이 우리 아까 방금 본 게 뭐예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이게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량의 변화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력이 없어. 만약에 외력이 없다. 외력이 없으면 뭐예요? 센터 오브 매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이 둘이 서로 주고받는 인터널 힘밖에 없잖아요.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없으면. 센터 오브 매스는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 고정이 됐고 지구 태양이 서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 고정된 점에서 지구를 기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은 센터 오브 매스를 주위로 이렇게 움직이죠. 미세하게나마.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준에 대해서 지구가 어떻게 되냐. 요걸 나타내는 게 라지 R에 대한 변수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태양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라지 R을 가지고 이 M2의 운동을 기술하는 게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자, 이 경우에 M2가 받는 힘은 이제 이렇게 되죠. F2 태양 쪽으로 이렇게 이제 힘이 있는데 이 M2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M2의 지금 원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센터 오브 매스를 원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M2의 R2의 더블 다시 됩니다. 그죠? 이게 F는 MA를 쓴 거죠. F는 MA를 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힘이 얼마인지 알아요? 힘이 이제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여기서는 이제 라지 R이죠. 라지 R. R 제곱분의 GMM 요렇게 이제 될 텐데 M1, M2.
이렇게 되고 방향이 지금 이게 마이너스고 여기 이제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햇을 쓴 건 뭐냐면은 r 방향의 벡터를 자기 크기로 나눈 거. 단위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시다. 어떤 fr의 함수고 그 다음에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라지 거리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고 역제곱 법칙이죠. 여기서는 거리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고 방향은 r 방향. 그럼 여기서는 이제 fr이 이제 마이너스 r 제곱 g m1 m2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저렇게 놓고 쓰면은 이게 fr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스몰 fr을 쓰면 이제 일반적인 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이제 써놓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 R2하고 라지알하고 이런 관계 있단 말이에요. R2하고 라지알이. 그럼 여기를 지금 다시 써보면 여기를 M2가 있고요. 자, R2가 뭐냐면 R2가 지금 넘어가면 M1, M2 더하기 분의 이거 분의 M1 네, 라지알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어차피 시간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여기 시간 미분하면 여기 시간 미분 들어가는 거예요. 질량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FR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양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 얘기가 뭐냐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처음에 쓴 게 이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 그림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이제 M1이 있고 M2가 있고 여기 이제 CM이 있어요. CM이 있고 자, 이 벡터가 R2 이게 R1 그럼 여기서 여기가 라지 R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쓴 게 뭐냐면은 자, F2 M2가 받는 힘이 뭐냐면은 M2 R2 더블 다시인데 이게 FR에 R 해시인데 이게 지금 라지 R로 쓰면 뭐가 되냐면은 자, 이놈을 이제 뮤라고 씁시다. 뮤. 그리스 문자 뮤라고 쓰면 이게 뮤의 라지 R의 더블 닷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뮤를 보면은 자, 분모는 질량이 한 번 있는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분자는 질량이 두 개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가 질량 단위입니다. 질량 단위. 질량은 1차 분의 질량이 2차니까 뮤의 단위는 질량 단위예요. 질량 단위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 reduced mass라고 불러요. reduced mass. 뭐 환원 질량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reduced mass. 자,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요 식의 의미. 이 식의 의미를 잘 보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R2는 여기 센터로 매스에서 기술한 M2의 운동이죠. 그죠? 이거는 CM에 대한 M2의 뭐 운동입니다, 이게. 근데 얘는 보면 얘는 뮤 R 더블 다스 뭐냐면 라지 R 있으면 이거죠. 그죠? M1에서 M2를 보는 거예요. M1에 대한 뮤의 운동입니다. 뮤의 운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질량 M1, M2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센터로 매스에 대해서 M2 지구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어요. 기술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변수를 바꾸면 M1에 대한 태양에 대한 상대적인 지구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데 그때의 그 이 질량은 리듀스드 매스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애가 운동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죠? 뮤라는 질량을 가진 애가 받는 힘이죠,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M1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M1은 이제 사실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M2의 상대적인 운동을 기술하는 것이 뭐랑 같냐면 결국 뮤의 질량을 가진 애를 라지할 만큼 떨어져서 이런 힘을 받는 걸로 기술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M1, M2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 뮤라는 질량을 가진 애로. 그래서 이 그 리듀스드 매스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만약에 M1하고 M2가 같으면 M1, M2 같으면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M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제 지구 태양의 경우 M1이 M2보다 무지하게 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뮤가 자 M1이 무지하게 크면 M1으로 끄집어내면 M1으로 위아래를 나누면 M1으로 위아래를 나누면 이게 1 플러스 M2 오버 M1이 되고 이게 이제 M2만 남죠. 그죠? M1이 무지하게 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이건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 M2에 1 마이너스 M1분의 M2 뭐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M1이 무지하게 크니까 이게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으니까 무시할 수 있으니까 리듀스드 매스는 스몰 M2에 거의 가깝습니다. 하나가 굉장히 무거울 때는. 지구 태양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이거를 그 중력에 대해서 써보면은 F2가 M2R2 다시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보면 M2 R2 더블 다시 이게 뭐냐면은 FR R 해시니까 이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 M1 M2의 R 햇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뭐 우리가 보통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라지 R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M1 M2분의 M1 M2 R 더블 다시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 M1 M2 R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위의 식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써보면 M2R을 킵을 해보면 M2R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이제 M1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이놈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죠. M1 더하기 M2 이렇게 되고 M2는 이제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위에랑 비교해 보면 얘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거를 M1이 이제 태양 질량이니까 이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게 M2 M1을 아셈이라고 두면 질량이 큰 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지금 확연하죠.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센터 오브 매스에서 기술했을 때 그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는데 태양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을 기술할 때는 여기 이제 이런 놈이 들어가네요. 리듀스드 매스 효과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을 알려면 태양에 대해서 어떻게 도느냐. 우리가 지금 천체 운동할 때 태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전주의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태양에 대해서 행성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리듀스드 매스가. 저게 이제 정확한 기술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요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센트로 매스가 여기 M1에 굉장히 가까우면 별 문제 안 되겠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센트로 매스가 태양에서 조금 떨어지면은 이제 뭐 얘가 좀 이렇게 좀 효과를 발휘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쓰느냐 정확하게 이제 그 태양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쓸 때 요렇게 써야 정확한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으로 묶어내면 그럼 이제 라지 M 묶어내면 1 플러스 라지 M 분의 스몰 M 요런 항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센터로 매스에 대해서 기술했을 때보다 태양을 중심으로 상대적 운동 기술했을 때는 태양 질량분의 행성 질량 요만큼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 여러분 이제 위키 이런 데 쭉 보시면 자 태양 질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네, 옛날엔 저도 이런 거 다 외우고 다녔는데 알파고 시대는 다 쓸데없는 짓이죠. 우리나라 그 교육이 이런 거죠. 위에 사람이 딱 물어봤을 때 0.1초 만에 대답하는 인재를 천재라고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런 거 다 외우고 다녀야 돼. 요새는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요새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게 이제 지구 질량의 33만 3천 배 정도 돼요. 지구 질량은 어느 정도냐면은 행성은 이제 스몰 M으로 씁시다. 스몰 M. 지구 질량은 이게 대략 6 곱하기 10의 24승 4승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33만 3천 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태양의 어디 갔어? 태양의 반지름. 태양의 반지름 R 솔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69만 6천이 대략 7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70만 킬로미터. 이게 지구 반지름에 지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쓰죠. 지구 반지름에 지구하고 태양 크기가 대충 109배 정도 되죠. 109배. 우리가 6,370km니까 저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요 길이를 x1, 요 길이를 x2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 했을 때 뭐였냐면 m1 x1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니까 mx1은 스몰 m x2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x1의 길이죠. 이 태양에서 센트로 매스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 그리고 x2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 전체 r 전체 r이 뭐예요? 공전 궤도죠. 이게 공전 반지름이죠. 마이너스 이게 x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이게 m r 마이너스 스몰 m x1이니까 여기서 이제 x1이 뭐냐면 x1이 결국 m 더하기 스몰 m 분의 스몰 m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양에서 센터로 매스까지의 위치는 공전 궤도에다가 질량 비율로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 지구의 경우 계산해 보면 지구의 경우 지금 저기다 이제 식을 다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뭐 근사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식은 근사적으로 라지 m을 묶어내면 라지 m분의 스몰 m이 되고 이게 지금 이게 1 플러스 라지 m분의 스몰 m이 되니까 이거는 쓰면은 뭐 결국 요게 근사적으로는 1 빼기 m분의 m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라지 m분의 스몰 m이 이게 1차, 2차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굉장히 작으면 1차 근사로도 굉장히 이제 만족할 만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저 위치를 계산해 보면 지구 이게 지금 질량 차이가 지구 더하기 태양 한 거는 태양 거의 뭐 태양 질량이고, 이 비율이 33만 3천, 그죠? 분의 1이죠. 질량 비율이 거의. 그리고 지구 공정, 이거 R은 뭐예요? 지구 공정 궤도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이니까 이렇게 되죠. 킬로미터. 여러분이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게 얼마냐면은 456km, 456km. 지구 반지름보다 작아요. 그죠? 지구 반지름보다 작고 태양 사이즈 70만 킬로미터, 태양 사이즈로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태양 크기에 0.0065%입니다. 퍼센트로 0065%야. 태양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지구 태양의 센트럴 매스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이 얘기가.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율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거는 이 비율이 지금 뭐 30만 분의 1이나 되니까 이게 지금 거의 30만 분의 1이고 이 값이 작기 때문에 센터럴 매스의 위치가 태양 중심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 요 값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통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당연히 목성이 궁금해지죠. 얘는 무거우니까. 목성은 이제 그럼 주피터의 질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주피터가 1.89 10의 27승, 꽤 무거워요. 27승 킬로그램이고, 그래서 이게 대략 한 1000분의 1 정도 돼요. 태양 솔라매스에. 태양 질량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궤도 반지름, 그러니까 공정 궤도가 저게 어디 갔냐? 공정 궤도가 이게 목성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케플러 행성 법칙인데, 행성은 다 저기 타원으로 돌잖아요. 그럼 가까울 때 멀 때가 있죠. 가까울 때 멀 때가 있고 이제 평균 그게 있는데 제일 멀 때, 태양에서 제일 멀어질 때가 어느 정도? 81만 6천 킬로, 대충 81만 6천. 8억 1,600만 킬로미터. 그래서 이때 그 센트럴 매스, 주피터의 센트럴 매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럼 여기 식에다 넣으면 되죠, 그죠? 태양 질량 더하기 주피터 질량에다가 주피터 공전 이걸 넣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그냥 1000분의 1이니까 대충 1000분의 1이니까 그냥 81만 6천 킬로미터예요. 80만 6천 킬로미터. 그럼 이거는 지금 태양의 사이즈가 70만 킬로미터니까 태양 사이즈보다 큽니다. 이거는. 목성은 센트럴 매스가 거의 태양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목성 아까 여기 그렸는데 다시 그리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목성이 있으면 자 지구는 거의 여기고 표시도 못할 정도로 작고 주피터는 센트럴 매스가 여기라는 거예요. 거의.
거의 비슷하죠. 80만이나 뭐 이건 지금 원일점으로 하니까 궤도가 커서 이렇고 평균 궤도 상반경을 하면은 대충 비슷해요. 목성은 거의 그 센트로매스가 태양의 사이즈 반지름에 해당하는 지점이 이제 거의 센트로매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목성의 경우도 아까 봤듯이 그러니까 태양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을 기술할 때는 이렇게 그 요식을 써야 되는데 이식을 써야 되는데 근데 라지 n분의 스몰 m이 이게 이제 거의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목성의 경우에도 목성이 행성 중에 제일 무겁죠. 목성의 경우 제일 무거운 애도 이게 1000분의 1이니까 사실은 요거를 그냥 무시하고 써도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 값이 굉장히 작아서. 어쨌든 정확한 식은 요게 이제 태양에 대한 상대적 운동을 기술할 때는 이제 저렇게 되는 거. 리듀스드 매스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러 매니 파티클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술하는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금